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수입니다. 5월 1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세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그 다음은 알지? 왜 난리 났을까요?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4년 동안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3억을 한 방에 올려버린 집주인. 뒤집어진 반포 아파트. 그래서 반포 아파트 12억에서 15억까지 전세가가 갑자기 껑충 뛰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송파구 리센츠 8억 3천이었던 보증금이 11억 3천으로 3억이 한 번에 꽁충 뛰어버렸어요. 그동안 억눌려왔던 전세 가격이 뻥뻥뻥 터지고 있다. 이런 뉴스. 제 댓글에서도 얼마 전에 한번 논쟁이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반포자이 전세 가격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전세 가격 한창 때는 한 16억, 17억까지 갔었어요. 그러던 것이 한 12억 5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근래에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럼 이게 오르고 있는 현상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건지 제일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 보시기 전에 가운데 한번 보시면 근래 뭐 15억, 14억, 13억, 15억, 16억 이런 식으로 15억에서 16억 평균적으로 15억대에 근래 계속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꼭 굳이 옛날에 어디 8억짜리 전세 있던 거 어디 8억이 아니고 언제 12억짜리 어디 전세 있던 거 한 게 낮은 지점 요 한 2년 4년 전 거 요런 거 한 개 찾아와 가지고 껑충 뛰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세가 요래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려면 한창 때 17억 뭐 17억까지 거의 근접했던 전세 가격이 근래에 뭐 15억대로 떨어졌다 혹은 뭐 14억대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뭐 14억, 15억, 13억 거래도 있잖아요. 한창 때 16억짜리 전세가 13억으로 떨어졌다. 난리 났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억짜리 전세 여기 있잖아요. 갱신 아니고도 13억짜리 전세 거래 있거든요. 그 어느 시점에 따라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3억이 올랐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3억이 떨어졌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가장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는데요. 그럼 전세 가격이 근래 왜 올랐냐? 전세 가격이 지 혼자 계속 올라갔느냐? 자, 전세 가격이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죠. 그럼 요거는 매매 가격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매매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지금은 어디로 갈지 저는 조금 더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 또다시 뭐 전세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냐? 자, 2015년, 16년을 기점으로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차트에서 보시면 본격적으로 오르는 요 구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매매와 전세의 갭 차이는 매매 가격이 12억, 전세 가격이 한 9억, 12억, 9억. 이 갭 차이가 한 3억밖에 안 났어요. 투자 들어갈 만하죠, 갭 투자. 뭐 지방에서의 갭 투자 뭐 한 1억 정도만 하세요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서울 10억이 물론 넘는 물건이거든요. 자, 3억 정도 투자해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어떤가요? 전세가율이 50%가 되지 않아요. 매매가가 평균 34억, 전세가액이 뭐 16억 이렇게 잡아도 전세가율 50% 되지 않거든요. 자, 나 반포자이 갭 투자 한번 가볼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16억을 들고 갭 투자를 하러 가야 됩니다. 16억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으면요. 한 3.5%, 4% 잡으면 1년에 5천만 원, 한 달에 그진 4, 500만 원 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갭 투자 한답시고 16억을 묻어놓고 이 아파트가 50억, 100억 가기를 기다리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갭 투자 들어가시겠습니까? 투자하기 좋은 시장 맞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걸 부각시켜가지고 언론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와, 매매가는 32억이 나는데 34억이 나는데 전세가는 16억밖에 안 해. 이 갭 차이를 봐. 이거는 감히 뭐 투자를 뭐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럼 과거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집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집 사면 안 돼. 집 사면 망해. 집 사면 망해.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을 때 그때가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집값은 계속 빠졌거든요. 지금 집 사면 망해 이런 이야기 들리시나요? 그런 이야기 아직 안 들리죠. 요즘 누가 집을 사? 이런 이야기 아직 안 들리죠. 그때가 아마 투자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포자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리센츠도 한번 살펴봅니다. 매매 가격, 자, 좋은 시절, 투자 좋은 시절 지나갔죠. 갭 차이가 너무 크더라. 그럼 전세가만 지 혼자 계속 뺑뺑 오르냐? 12억 전세 거래 대단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래 전세 가격이 11억, 12억대로 형성되고 있더라. 그것이 또한 전세가율로 따져보면 한 50% 정도 수준이더라.
이 큰 갭을 가지고 투자하라고요? 아니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따라서 올랐다가 매매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는 가운데 그 현상이죠. 자, 이제 어디로 갈지. 저는 조금 더 하방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갭 차이가 너무 커서 투자로서는 별로죠. 너도 나도 뛰어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가격들은 아니더라. 또 너무 비싸죠. 자, 언론에서 나온 뉴스들 별로 믿을 게 못 되더라. 좀 가려서 들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파월이 금리 인상 가능성 낮다라는 이런 의견.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축했죠. 동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자, 벌써 금리 인하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이 축포를 언제부터 터뜨리려고 있냐 보면 작년 한 가을 겨울 넘어갈 무렵부터 내년 되면은 금리를 한 5차례까지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축포를 터뜨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축포만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은행 예적금 썰물 요거 제가 증여하고 관련돼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자, 4월 한 달 동안 은행 예금이 정기 예금이 45조나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으로 다 빠져나갔나 싶어서 보니까 고객 예탁금은 별로 변화가 없는 상태. 그다음에 펀드나 이런 것들로는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왜 그럼 뭐 ISA 계좌 이런 거 한도 막 늘려주고 이래가지고 비과세되고 막 이런 부분들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펀드로 들어가시는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도 돈이 좀 많이 비죠. 45조가 빠져나갔다. 자산 운용사나 뭐 증권 예탁금은 많이 늘어봐야 20조다. 그럼 한 20조 되는 공백은 어디로 가버렸나? 이 집집마다 아마 돈 빼서 증여 좀 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증여하려고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증여로 해서 빠져나가고 플러스 알파로 4월 달에 지난 방송에서 4조 정도, 4조 정도 주담대가 늘어났다. 이런 뉴스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증여 좀 받고 그 다음에 대출 좀 내고 이렇게 해서 사는 수요가 많지 않을까. 그럼 은행 예대율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은행에서는 고금리 특판을 부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예금 예치해야 되거든요. 예대율 맞춰줘. 예금 대 대출 비율 좀 맞춰줘야 되죠. 자, 그 다음 요런 로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좀 구축을 샀는데 대박이 터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로또 사면 누구나 다 당첨되나요? 구축 아파트 사면 아무거나 다 재개발되나요?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간혹 로또 같은 요런 것들 희망들 또 언론에서 나오겠죠. 이게 뭐 고 해운대 옛 해운대 신시가지 요런 것들 가격 뭐 고점 대비 이 노후화된 아파트 막 40% 이상씩 하락하는 그런 것들 종종 보시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현혹해줘야지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요런데 운빨이 그냥 와 조상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무슨 선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단한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투자에 대한 그런 촉이 있어가지고 되기는 사실 힘들죠. 자, 쿠팡 알리 링크를 통해서 물품을 구해주시면 저는 일정하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제 댓글을 보셨네요. 이렇게 임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댓글 확인 다 합니다. 댓글 영상당 많아봐야 뭐 보통 한 10개 많으면 20개 뭐 투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저도 참고로 봐야 되니까요. 계속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자, 그런 가운데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5,000건 전후의 매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정체에서 약간 미세하게 늘어난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만 뭐 큰 변화가 없다. 매매 시장 작년 수준과 비슷한 이런 수준이죠. 그래서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작년은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을 같이 끌어올렸다. 거래량과 가격을 같이 끌어올렸다면 올해는 거래량은 좀 늘어나는데 가격은 오히려 힘을 조금 못 쓰고 있는 모습. 네, 실거래 자료는 아포트 투미를 통해 살펴볼 거고요. 자, 거래는 지금 이번 달 4월 달 거래는 지금 한 94%, 93%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거래가 완료되면 한 2,200건대, 2,200건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 다음 달 거래량이 조금 나아 보여요. 다음 달 거래량이 지금 현재 초록색 같이 여기 영역으로 묶어서 보시면 거래가 조금 늘어날래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5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 월 2,000건 정도 거래량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이 거래 제일 안 되는 거죠. 대구도 2,000건 정도 수준 거래량이거든요. 대구보다 부산이 거래량이 한 30% 정도는 더 나와서
지금 한 2,500건, 2,600건 정도 수준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되네 이런 느낌일 텐데 2,000건 초반의 거래량으로는 부산 사람들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시원찮네 이런 느낌일까요? 정말 3,000건을 뚫고 4,000건을 가는 그 순간 매매와 갭 차이가 줄어드는 그 순간 여러 가지 내 말고 다른 사람들도 투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뭐 전세 매물이 해소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더라도 그 이후에 불확실한 2034년 세대 수가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34년 그 참 애매한 시기입니다. 애매한 시기. 그래서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볼 필요는 있다. 네가 돈이 없지 남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알아서 비싼 거 사고 좀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 좀 구조도 좀 해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8천 9천 수준. 자, 여기서 증여 플러스 또 주담대도 좀 늘어나고 신생아 특례도 들어오고. 근데요, 이건 어떡할까요? 여기도 돈 들어가야 되지. PF 시장 230조? 230조로 작년까지 뉴스 계속 130조라고 나왔는데 230조라고 얘기했죠. 거기에다가 집단대출, 네, 아파트 같은 건 집단대출,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 나가는 130조. 너무 큽니다 이거. 그리고 전세 사기 뭐 피해 구제하는데 돈이 얼마 1조 정도 든다 그러던가. 이런 데는 막 5조 10조 막 돈 막 때려붓고 10조 20조 막 지원금 나오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려주지 않죠. 이 철저히 죽여야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외면할 것이고 또 빚을 내서 아파트 또 전세 들어가고 아파트값 전세 가격을 올려주고 집값을 띄워주고 매매가를 띄워주고 또 분양시장 또 한탕 해먹고 집집마다 쓸 돈이 없어요. 집은 다 번듯한 관계씩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은행 대출도 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죠. 자영업자들 계속 힘들어졌어.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이 집값도 버텨내기 힘들 거예요. 부산 자영업자 비율 20% 정도 수준 되나요? 그 수준도 지금 무너져 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죠. 부산의 거래량 이틀치 거래량이 150건, 인천의 거래량은 198건. 이 1일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제2의 도시의 위상은 바뀌었다. 이미 바뀌었다. 사람들 인식도 그러하다. 우리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수도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죠. 그냥 부산은 놀러 가기 좋은 곳. 네. 부산의 거래량 한번 살펴볼게요. 부산 진구 31건. 요거 한번 볼까요? 뭐 특수한 사건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간혹가다 LH에서 이렇게 몰빵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부산 전체 지역 금액 순으로 한번 살펴보면 비싼 아파트 자 26억짜리가 20억, 6억 중산층 가정에 좀 어느 정도 좀 상위 한 20% 정도 자산 그 정도 수준 되면 한 6억 정도 자산 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한 방에 날아간다. 이거 있는 사람들이야 하는 거죠. 네.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 지속되고 되고 있고요. GS 하이츠자이 49평형 33%.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9억을 살짝 넘어가는 거래도 나왔고요. 아쌍 8억 6천에서 뭐 9억대 중후반까지도 이렇게 한 9억 전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고가격 아파트 25%그 가운데 조금씩 더 빠지는 것들 나오는 그런 분위기. 어쨌든 지금 뭐 6억짜리 적격 대출이 중단되면서 6억짜리 거래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적격 대출보다 더 좋은 부모님 찬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또 대출을 잔뜩 내가지고 놈들이 좀 사는 것 같으니까 대출을 잔뜩 내서 사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아쌍 직거래 고점 대비 40% 7억 선. 해운대구 자동 요런 가격 보시면 35% 뭐 40 몇 퍼센트 막 이렇게 빠지는 거 있는데요. 이것도 운빨 날리면은 12층 고층 아파트 참 아무튼 상대적으로 좀 저층 아파트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운빨이 잘 따랐을 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고 야 대박 났네 뭐 배 아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나도 구축 하나 사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하는 순간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르트 SK뷰. 자, 가격 5억 6억대는 계속 그 가격대에 머물러 있죠. 네, 5억 6억대에 있던 아파트 거기서 7억 8억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가격 안 보이죠. 작년에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시절에는 막 1억씩 오르고 이런 현상들, 요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 네, 그런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요거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LG 메트로시티 어느덧 24년 차. 네, 고점 대비 46% 하락. 이거 한창 많이 빠졌을 때 이 정도 빠졌었던가요? 이 정도까지 빠졌었나? 작년 분위기 안 좋았을 때 한 4억 5천 이렇게 거래된 것도 있긴 했네요. 이때가 가장 분위기가 극악으로 안 좋았을 때, 가장 극악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4억 5천 정도 수준까지 빠졌었는데요. 지금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여기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면은 양극화 이야기하는데, 양극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극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3%. 자, 구축을 대표하는 저 대단지 아파트들도 가격 버텨내지 못하고요. 북구 함영동, 코롱하늘 제2차. 직거래였네요. 많이 빠진 직거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30% 빠지는 거 보이죠? 네. 또 이 밑으로 뭐 40% 빠지는 것도 또 많거든요. 네. 급하게 쪼아대는 사람들, 누구냐, 정체가 뭐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집 사라고 보채지 않아요. 왜? 자기가 살 거면 떨어졌을 때 조용히 살 거니까. 자, 거래량, 많이 떨어질 줄 알았던 거래량이 받쳐주는가.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해봐야 되죠. 다만 분위기가 살아난다.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거래량 늘어나고 뭐 이렇게 뭐 때문에 살아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뭐 GDP 뭐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앞서서 뉴스 내용 가지고 와서 종종 말씀드렸었습니다. 비싼 아파트의 거래는 이전 같지 않더라. 그래도 거래가 늘어나는 건 맞더라. 좀 실속을 따질 필요도 있는 시절로 점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평균 전세 가격 아까 여기 빠지잖아요. 평균 전세 가격이 요 오르던 시기 이런 것들 있죠. 매매 가격 오르고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지는 이런 시기가 있으면 그 뉴스 언론에서 대서특필. 이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더라. 그 말인즉슨 거래량도 좀 줄어들죠. 평균 매매 가격도 떨어들죠. 전체 전세 시장의 파이가 23년도에 이만했다면 22년도의 파이는 이렇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 돈이 부풀어 올수록 유동성이 점점 더 많이 투입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를수록 전세 시장이 커질수록 전세 가격이 올라올수록 매매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다가 전세가 돈이 풀려 올라오면서 튕겨 올리니까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 뭐 12억짜리 전세 가격이 15억이 되어서 마치 얼마 전까지 그 동네 시세가 12억짜리였는 것 같은데 12억으로 뛰어오른 것처럼 언론에서 뉴스에 나왔지만 아니더라. 그 동네 시세는 이미 15억으로 형성되어 있더라. 그럼 전세 매매 가격이 아까 뭐 33억, 34억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전세 가격으로 50% 안 되고 투자하려면 한 15억씩 들고 가야 됩니다. 이거 취득세하고 이런 것도 비싸거든요. 중개해서 살려면 이거 그 수수료 같은 것도 많이 나가잖아요. 뭐 얼마나 남기려고? 그럼 또 뭐 일본에는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900억 하더라. 뭐 뉴욕에는 아파트 한 채가 1000억 하더라. 그거 좋은 거 아니면 사세요. 그거 사세요. 1000억짜리 아파트 한 개 사세요. 제 방송은 이렇게 뭐 한 3억에서 한 6억 정도, 네, 요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의 안정성을 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함이지, 또 집값 오르고 내리고 막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나 집 사는 거 포기할까? 2년마다 4년마다 뭐 전세 길게 살면 막 아파트에 막 한 10년씩 살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몇 년마다 옮기면서 사는 거 이거 서글프거든요. 그 뭐 대출까지 좀 내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주택을 삼으로 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빚 1억 2억 낼 수 있어요.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100만 원 내는 곳 산다고 해서 1년에 1200만 원 나갑니다.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 뭐 다 해서 요 정도 나가는 수준에서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도 있더라. 단 지금 금리로는 좀 힘들고요. 뭐 정책 자금 이런 것들 가능한 분들, 네,
뭐 디지털 대출, 뭐 보금자리 론, 뭐 이런 정책 자금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 가능하신 분들, 생돈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집 사기에는 아까 고객 예탁금 모집하기 위해서 그 뭐 특별 뭐 이런 거 아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특판 상품들을 판다는 말은 다시금 예금 금리만 올려주는 게 아니고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너무 길어졌네요.